자, 취업 지도를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가도 하고 주식하고도 다 올라가고 급등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제가 언론을 봤을 때 코로나 백신이 94.5%를 개발한 회사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 대한 어떤 내년이 되면 뭐 올해까지는 우리가 좀 그 백신을 맞기는 힘들더라도 내년 정도면 아마 우리가 그걸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또 경제가 발전이 될 거고, 다시 또 이제 일상생활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텐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것들을 항상 조심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금 지금 팬데믹 상태로 우리가 경제를 계속 운영을 해왔잖아요,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선방을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뭐라고 그럴까, 좀 경제적인 피해가 좀 덜 입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걱정이에요. 고민이 되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국가의 부의 차이일 거예요. 백신이 개발이 됐다고 해서 많이 확보된 나라는 나름대로 자기네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만, 사실 경제라는 것은 나라 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경제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다 코로나가 막았다고 그래서 뭐 또 다른 국가들은, 뭐 개발도상 국가나 다른 국가들은 그게 안 되면 같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세계가 공동체라는 의식으로 아마 이거 백신을 개발해서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방역대로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각 나라마다 방역을 해서 다 선방을 해야, 그래야 이것이 좀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너무 힘든, 아마 고난의 시기가 2021년도에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미국 그 부동산 시장이 조금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맞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도가, 밀착도가 적으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고, 도심에 대한 집값은 되려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거품일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다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인구는 계속 줄어요. 집은 계속 짓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아마 집값들이 다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전세값도 너무 올라가는 것도, 이것도 사실상 한때 거품이었으면 좋겠는데 거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 시장도 다소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호재는 또 이렇게 집값이 많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것, 악재는 또 월세가 밀려있는 세입자들이 꽤 많다는 점이에요. 미국도 월세가 밀려있다는 것은 내가 경제활동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경제시장이 낙후돼 있지만 집값은 또 구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월세가 많으니까 집값을 굳이 집을 사서 들어가야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값은 오르고, 그죠? 이렇게 좀 미국도 애매모호한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이 부동산 경제가 이제 풀려야 되는데, 우리가 아파트 경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모든 부동산 경제를 좀 살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물론 집 문제도 해결이 되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또 돌아가는 경제적인 파급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느 회사에서
죄송합니다. 아, 어느 회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먼저 땅을 매입을 해야 되겠죠. 땅을 매입을 하고 그 땅을 매입한 곳에서 집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해서 집을 지려면 첫째로 뭐 거기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것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땅을 측량하고 뭐 설계를 하고 또 거기에 뭐 철근이 들어갈 거고 콘크리트가 들어갈 거고 모든 전기 제품, 전자 제품들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웃보드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 우리가 대부분 뭐 병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서 일하는 근무자도 있을 거고 침대를 가는 사람, 그다음에 병원 내부를 청소하는 사람, 그 안에 또 식당을 하는 사람,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도 마찬가지로 집을 짓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는 그 과정 속에,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집을 취득하는 취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이 계속 세금이 붙어서 나라 경제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만약 우리가 뭐 그 일하는 현장의 근로자분들에게 밥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 밥만 제공하는 식당에서만 돌아가는 그 사이드의 인프라들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 기름 써야 되죠. 뭐 가스 써야 되죠. 뭐 쌀 사야 되죠. 뭐 여러 가지 그 야채들 또 뭐 과일, 직기류들 이렇게 맞물려 가며 돌아가기 때문에 아파트 경제는 필수적이에요. 세계의 어느 경제든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좀 꽤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아파트 경제라는 거죠. 그래서 꼭 아파트가 물론 뭐 그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상가도 마찬가지고 또 뭐 어떤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용도에 따라서 다 쓰임새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파트와 똑같다라는 거죠. 모든 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실물 경제라고 그러죠.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파트가 현존하는 그 아파트를 짓는 지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파생적인 경제 효과는 실로 뭐 엄청난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가 평당 처음으로 분양받는 쪽에 보면 뭐 비싼 집은 뭐 평당 한 500, 700 뭐 처음 분양받을 때 뭐 이렇게 하는 집도 있고 뭐 1,500만 원 넘어가는 집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어느 정도 지나면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거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지 간에 경제라는 것은 나 혼자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함께 더불어서 움직여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잘 유념해서 이게 경제가 나 혼자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저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또 수업을 해볼 텐데 회사 조직 이해도가 높으면 직무 선택이 쉽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회사든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은 조직이 똑같아요. 대표이사가 있고 아니면 사장이 있고 그 위에 상무, 부장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가잖아요. 부장, 상무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이런 조직도나 이런 조직 문화가 어느 회사든 똑같이 조직을 똑같이 그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만이 취업을 해도 상황적인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선택해서 한번 생각해서 조금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 주 설명했듯이 모든 회사가 이렇게 비슷하게 돌아가지만 크게 사람, 생산, 마케팅, 재무 영역으로 나뉜다. 사람과 관련된 부서는 일단 인사. 인사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뽑고 자리를 배치하고 승진을 시키고 또 다른 데로 파견을 보내고 많은 이런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적소적소에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회사가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전자를 전공을 했는데 갑자기 회계팀을 간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자리를 배치하고 그것을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팀이 바로 인사팀이에요. 인사. 그 다음에 생산과 관련된 부서는 생산기술연구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제일 똑똑한 브레인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인사도 좋고 물건을 마케팅에 잘 파서 파는 것도 좋지만 핵심적인 것은 알맹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물건이에요. 그것을 물건을 제대로 관리해서 팔고 이렇게 어, 조금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뭐 우리가 얘기하면 뭐 이제 신디사이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신디사이저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신디사이저에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듈이나 음원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전자적인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새로운 신제품들을 계속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기술하고 개발하고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기술연구팀이 모든 회사의 어떤 핵심의 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뇌. 그 브레인들이 모여서 연구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만든 제품들이 시장에서는 물론 뭐 또 이제 그 나름대로 영업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팀들이. 그다음 세 번째는 마케팅과 관련된 부서는 영업, 마케팅 차제. 생산기술 연구하는 그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연필한 자루, 뭐 무슨 뭐 전선한 가닥 이런 것까지도 자재팀에서 다 보급을 해주고 공급을 해줘야만이 회사가 잘 돌아가요. 또 물건을 잘 만들었어요. 너무나 좋은 신디사이즈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판매를 해야 되는 그 판로에 대한 개척도 영업이나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런 영업을 통해서 아니, 예전에는 우리 엄마 시대 때는 화장품도 팔러 다녔어요. 엄마들이 직접. 왜냐하면 그때는 뭐 어떤 TV나 라디오가 없었으니까 뭐 옛날에 동동구루무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뭐 크림도 팔고 팔러 다녔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팔러 다니는 거예요. 화장품 가방을 메고 그래서 그것을 팔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지금 그랬던 거 책도 팔았어요. 책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세 박자가 일단 맞물려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 돈 관계에 되는 거 돈과 그 다음에 거기 건물의 그 뭐야 회사의 복지나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재무총무팀이에요. 재무총무팀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물건을 만들 때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재무 쪽에서 자재를 사다가 그 기술연구팀에게 밀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연구팀이 만드는 것을 영업 마케팅을 해서 영업을 해서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남겨서 재무팀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직원들 임금 주고 또 뭐 복지도 해주고 뭐 응? 뭐그 회사 내 헬스클럽도 만들어 이렇게 돌아가는 유동적으로 네 개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가야만이 회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떤 회사든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아우를 줄 아는 회장이나 사장이 있어야만이 회사는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공계와 인문계의 전공자의 직무 역할. 우리는 예능이잖아, 예체능. 예능인데 이공계열과 인문계열은 애초부터 달라요.
이공계열은 정말로 약간의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몸으로 때워서 하는 사람들이 많죠. 몸으로 부딪히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인문계는 머리로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너무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공계열은 약간 뭐라고 얘기할까? 엔지니어링들이 많잖아요. 기술자들이. 근데 인문계들은 뭐 정치학, 행정학, 법학 뭐 이런 사람들이 인문계 쪽이죠. 그런 거에 따라서 직무가 달라져요. 대부분 대학 4년 동안 뭐 배웠어요? 그러면 진짜 어떤 사람은 난 배운 게 없어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다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죠. 우리나라 산업 구조 특성상 제조기업과 공장이 많기 때문에 기술 역량을 갖고 있는 이공계 학생들이 취업률이 높다.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이건 현실. 이건 정말 팩트예요. 이게 물건을 하나 개발하고 싶어도 거기에 따른 전공이나 또 거기에 따른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부재한 거죠. 예전에는 선방공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밀링하고 막 뭐, 뭐 깎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쇠 깎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취업률이 높았는데 요즘은 약간의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기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에 일어나서 가서 막 힘들게 노가다하는 것보다 막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는 근데 사실상 그 막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사실상 선반이나 이런 게 정밀도가 밀링이나 이런 게 정밀도가 되게 높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공계는 생산관리, 품질관리, 공정기술 연구부서에 많이 채용이 된다. 근데 반면에 인문계는 어떤 쪽이에요? 반면 인문계 출신은 전공 지식보다는 기획과 소통 관리 능력이 주요 역량이며 인사 총무 기획부서나 영업 전략과 지원 마케팅 부서에 채용된다. 음, 그러니까 이공계가 좋냐, 뭐 인문계가 이게 좋냐, 이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서로의 용도가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어떤 건 낫고 어떤 거는 안 좋고 이거 절대 그게 아니고 둘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뭐라고 얘기할까 쓰임새가 다른 거죠. 쓰임새가 이공계와 인문계가 서로 시험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용 정도가 이공계 전공자에 비해 채용 인원 수 자체가 적다.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있는 그런 직원들보다 현장에서 뛰는 근로자들을 직원들을 원하거든요.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뭐 기획과 소통 이거는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공 계열이 더 취업률이 높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인문계 전공자 직무 이해, 인사, 재무, 홍보, 마케팅. 인문계는 뭐를 할 수 있느냐? 인사부서, 아까 얘기했죠. 노무관리, 인력관리, 교육, 급여, 복리, 후생,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재무부서는 경영, 기획, 자금 조달, 예산 관리, 회계. 그다음 홍보부서는 대외 홍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경영인 홍보, 인쇄물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마케팅부서 제품 관리, 시장 조사, 광고, 디자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들을 대부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 재무, 홍보, 마케팅. 회사가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구조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자, 생산관리 직무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인기도가 떨어져요. 하지만 생산직 직원들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공계 전공자들에게 부족한 소통, 감성, 서비스 마인드를 개발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좀 제가 생각이 좀 다른 건데 이공계열도 요즘 소통, 감성 좋아하면 좋습니다. 뭐 예체능계 얼마나 좋아요. 거기가 생산관리, 신입에서 시작해서 어, 품질관리, 뭐 생산관리는 신입에서 주임까지 해서 시작해 품질관리는 더 한 단계 높은 사람이죠. 대리에서 과장까지 또 영업, 생산관리, 품질관리 팀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직급이 높아요. 부장, 공장장, 공장을 총괄하는 사람, 상무 올라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품질관리부서는 제조 공장에서의 내 기획팀이에요. 품질관리부서는 제조 공장 내 기획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드는 데 있어서 에러율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마다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에러가 많으면 공장 물건 하나 만들어서 약간 버그가 많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손해를 가거든요, 회사에. 그래서 무조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물건을 뭐 예를 들어 10,000개를 만들면 한 개가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그 정도 에러율을 줄여야 되는 거죠. 에러율 제로다, 100%다. 이건 회사가 성공한 거죠. 근데 에러율이 뭐 한 30% 된다. 그럼 그 회사 망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관리부서들은 그런 사람들을 좀 눈썰미 있고 제대로 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품질 검사와 출하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 및 고객 클레임 관리는 물론 생산량, 가동률, 품질, 불량 현황과 원가 관리 등을 총괄하며 혁신 활동과 ISO 표준화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그 의견이 한번 우리가 그 전기밥솥을 하나 사라더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회사 쪽에서는 AS도 잘해줘야 되고 그 사후적인 것도 관계를 해야 그 회사가 저 회사는 너무 AS가 좋아. 그래서 또 회사를 재구매할 수 있는 그런 리턴 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회사는 뭐 계속 뭐 평가만 안 좋고 하다 보면 물건을 만들어봤자 팔리지도 않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산관리부서가 남학생에게 한정된다면 품질관리부서는 이공계 여대생도 지원 가능하다. 요즘은 이런 거 없어요.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는 거죠. 똑같이 하는 거 지원이 가능한 거죠. 대다수 이공계 지원자는 선호하는 부서는 연구소야. 연구소. 사실 근데 연구소가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 부서기도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물건과 제대로 된 걸 만들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죠. 만약 석박사 학위를 따고 제대로 된 연구개발 업무를 원한다면 대기업보다는 중견, 중소기업 연구소를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연구소를 지망한다면 생산관리나 품질관리처럼 그 아까 시그마 생산관리법 이것도 나중에 할 건데 이거는 둘째치고 이렇게 자기가 석박사고 막 그러면 연구개발의 업무를 하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로운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 회사의 그 눈치에 따라서 내가 어디든 가든 가면 그 현장에 적응하고 살아야죠.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기 이제 취업 전략 3단계 실행 방안 스펙 서류 면접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첫째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 만나요.